미군은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던 잠수함 전력으로 지난 5월부터 일본 기동함대의 움직임을 모두 감시해 오고 있었다. 여기에 태평양 함대 잠수함 사령관 찰스 로구드 제독은 마리아나 점령 작전이 임박해오자 필리핀 해에서 일본 함대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으로 4척의 잠수함을 파견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미 해군 정보부대가 알아낸 일본군의 위치 정보를 전달받은 로구드 제독은 이 4척의 잠수함을 즉시 새로운 초계 해역으로 이동시켜 일본 함대를 찾을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마침내 블랜차드 중령이 지휘하는 잠수함 알바코어가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과 호위 함정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때 알바코어가 발견한 일본군 항모는 제1기동함대를 지휘하는 오자와 제독의 기함 다이호였다. 알바코어는 260m에 이르는 항모 다이호를 은밀히 미행하며 어뢰 발사를 위한 최적의 위치까지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오전 9시가 지났을 때 알바코어에서 발사된 6발의 어뢰 중 2발이 다이호를 향해 정확히 날아갔다. 마침 항모에서 이함하던 일본군 조종사가 물속에서 항모로 날아오는 어뢰를 발견하고 그중 한 발을 자신의 몸을 던져 막아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발은 다이호에 정확히 명중하였고 곧 발생한 폭발의 함체의 구멍이 뚫리면서 침수가 시작됐다. 일본은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경납고에 있던 연료 저장고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유증기가 함내에 퍼지고 있었다. 일본 항공모함의 특징인 폐쇄형 경납고가 상황을 크게 악화시켰으며 경험이 부족했던 다이호 승조원들의 대응도 매우 서툴렀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이호의 보수 책임자는 유증기를 함 전체에 퍼뜨린 뒤 함내에 설치된 모든 환기능력을 총동원하여 한꺼번에 함 밖으로 뽑아낸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하고 만다. 유증기가 함 전체에 확산된 다이호는 곧 물 위에 떠다니는 화약통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순간 경납고에 있던 발전기에서 불꽃이 튀었고 항모 다이호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만다. 알바코어가 쏜 어뢰에 피격된 지 6시간 20분이 지났을 때였다. 장갑 항모로 건조된 다이호는 내부에서 일어난 폭발력을 밖으로 분출시키지 못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함내에 있던 일본군에 집중됐다. 잠시 후 발생한 대폭발로 항모가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하자 함대 사령관 오자와 제독은 황급히 인근에 있던 구축함으로 대피하였다. 살아남은 승무원은 불과 500여 명이었으며 1650명이 항모와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한편 잠수함 알바코어는 항모 다이호의 어뢰를 발사한 직후부터 줄곧 일본 구축함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일본 해군이 투하한 25발의 폭내 중 몇 발은 알바코어에 꽤 심각한 충격을 주기도 했으나 치명타를 입히진 못했다. 탈출에 성공한 알바코어 잠수함은 19일 오후에나 수면으로 부상할 수 있었으며 다이호가 격침된 사실을 몰랐던 블랜차드 중령은 덤덤히 항해 일지를 제출했다. 몇 달이 지난 후 알바코어가 항모 다이호를 격침시킨 사실이 신문을 봤던 일본군 보로에 의해 알려지면서 블랜차드 중령에게 해군 십자장이 수여됐다. 다이호에서 한창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19일 정오 무렵 미 해군의 카발라 잠수함이 일본의 또 다른 항공모함을 발견해냈다. 사실 잠수함 카발라는 다른 잠수함과 임무 교대를 위해 항해하다가 일본의 급유대를 발견한 것이 행운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로구드 제독은 카발라 함장에게 교대 임무를 중단하고 즉시 일본 함정을 추적할 것을 명령했다. 그렇게 카발라가 발견한 일본의 항모는 제1항공함대 소속 정규 항모 쇼카쿠였다. 즉시 어뢰 발사 준비를 명령한 함장 코슬러 소령은 잠시 후 1100m 전방에 있는 쇼카쿠를 향해 6발의 어뢰를 발사했다. 그리고 그 순간 항모를 호위하던 일본 함대의 구축함들이 카발라를 향해 전속력으로 접근해왔다.
오전에 다이후를 공격한 알바코어 때문에 일본군도 잔뜩 경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뢰 발사를 마친 카발라가 잠항하던 그 순간 쇼카쿠를 강타한 3발의 폭발음이 뚜렷하게 들려왔다. 부채살 대형으로 날아간 6발의 어뢰들 중에 무려 3발이나 쇼카쿠의 우현에 명중한 것이다. 이때 쇼카쿠의 경납고에서는 함재기들의 급유 작업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3발의 어뢰 공격은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경납고에 있던 폭탄과 항공기들이 대폭발을 일으켰으며 파이프에서 뿜어져 나온 연료들이 쇼카쿠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쇼카쿠의 마츠바라 함장이 총원 퇴함 명령을 내렸지만 불과 수분 뒤에 유중기에 의한 대폭발이 발생하면서 대재앙이 덮쳐왔다. 두동강 난 쇼카쿠는 순식간에 전복되어 침몰하기 시작했고 항모에 타고 있던 일본군 1263명이 전사하였다. 미드웨이 해전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해전을 거치면서 당시 일본 제1기동함대에서 가장 유능한 승조원들이 타고 있던 항공모함이 잠수함 한 척에 침몰하는 순간이었다. 한편 쇼카쿠의 결정적인 어뢰를 명중시킨 카발라도 매우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어뢰를 발사하느라 뒤늦게 잠항한 탓에 일본 함정들이 투하하는 폭내 공격에 집중 포화를 맞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해군이 무려 100여 발이 넘는 폭내를 투하하자 함장 코슬러 소령은 심도 120m까지 잠수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일본 함정들은 1시간 30분 동안 인근 해역을 수색했지만 결국 카발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카발라는 오후 3시 20분경 다시 수면으로 부상했으며 코슬러 소령은 자신이 쇼카쿠 항공모함 한 척을 격침했음을 확신했다. 일본 기동함대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미 58기동 부대는 이제 일본 함대를 계속 추격할 것인지와 복귀할 것인지를 두고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물론 미처 제독을 비롯한 58기동 부대의 모든 장병들은 일본 해군의 주력을 경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함대 사령관 스프루원스 제독은 여전히 일본 해군의 전력을 경계하고 있었다. 만약 다수의 전함과 수상 전투력을 보유한 일본 함대가 사이판을 기습해온다면 오히려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아군 쪽일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결국 미 해군은 한 개 항모전단을 사이판으로 복귀시키고 나머지 58기동 부대 전력으로 일본 함대를 추격하는 것으로 절충하게 된다. 6월 20일 미군 정찰기들이 일본 기동함대를 찾아내기 위한 정찰 임무를 시작했지만 이미 북서쪽 방향으로 달아나고 있는 일본 함대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다. 그렇게 날이 저물어 가고 있을 때 엔터프라이즈에서 출격한 정찰기들이 적 함대를 발견했다는 무전을 보내왔다. 그런데 그 거리가 무려 430km나 떨어져 있었고 곧 어두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공격을 강행한다면 회수 과정에서 상당수의 함재기와 조종사들을 잃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휘관 미처 제독은 이러한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출격 명령을 내렸고 한껏 사기가 올라있던 조종사들 역시 서로 공격대에서 빠지지 않으려 했다. 그 즉시 11척의 항공모함에서 일제히 1차 공격대가 출격을 시작하는데 그 숫자만 무려 226개에 달했다. 그런데 잠시 후 정찰기 조종사로부터 일본 함대가 약 90km나 더 먼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무전이 도착했다. 처음 보고했던 430km는 계산착오였던 것이다. 그제서야 항공전력의 대량 손실을 우려한 미처 제독이 2차 출격을 취소시키는데 이미 출격한 1차 공격대는 그대로 공격을 강행시켰다. 오후 6시 40분 약 580km를 날아온 미군 함재기들이 마침내 일본 제1기동함대 상공에 도착하고 즉시 공습을 개시했다. 항모 요크타운과 후넷에서 날아온 폭격 비행대들은 제1항공전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항모 지카쿠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폭격으로 인해 화재가 번지기 시작한 지카쿠는 한때 퇴함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가까스로 화재 진압에 성공하며 침몰은 면했다. 같은 시각 렉싱턴과 엔터프라이즈에서 출격한 함재기들은 경항모로 구성된 제2항공전대를 공격하고 있었다. 그중 히어 항모는 급강하 폭격과 어뢰 두 발에 명중당한 뒤 그대로 해상에 멈춰섰으며 함내에 축적된 연료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 6분 만에 바다로 침몰했다. 근처에 있던 나머지 두 척의 경항공모함들도 공격을 받았지만 전함 나가토의 대공포화 덕분에 큰 피해를 입진 않았다. 세계의 항공전대 중 가장 강력한 수상함대로 이루어진 제3항공전대는 4척의 전함에서 발사되는 맹렬한 대공포화 덕분에 경미한 피해만 입고 미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공격을 마친 미군기들은 철수를 시작했으며 10여 분간 계속된 이 공격에서 20여 기를 손실했다. 그러나 임무를 완수한 1차 공격대들의 귀환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이미 항공기들의 연료가 바닥나고 있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위험한 야간 비행 속에서 일부 조종사는 바다에 불시착하기도 했다. 밤 9시가 가까워진 시각, 마침내 1차 공격에 나선 함재기들이 58기동 부대의 상공에 보이기 시작했다. 미처 제독은 적에게 노출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항공기들이 착륙할 수 있도록 기동 함대의 모든 조명을 밝힐 것을 명령했다. 이때부터 조종사들의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착함이 이어졌고 통상적인 착함 절차는 모두 무시될 수밖에 없었다. 한 번에 여러 대가 몰려드는 상황이 빈번했으며 연료가 고갈돼 바다에 떨어지거나 비행 갑판에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80여 대의 함재기들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후 미처 제독은 대잠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58기동 부대의 모든 구축함들에게 조종사 구조에 전념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에 태평양 함대는 1944년 4월에 창설한 제1구조 비행대대를 사이판에 전개하면서 미군은 조종사 구출에 모든 전력을 쏟았다. 그렇게 며칠간 밤낮 없이 집중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인 결과 실종된 조종사의 대부분을 구출해냈으며 최종적으로 16명의 조종사와 30여 명의 항공 승무원을 잃었다. 이후 오자와 제독의 일본 기동함대가 철수하자 스프루원스 제독도 추격을 포기하면서 58기동 부대에게 사이판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다. 이로써 필리핀 해에서 벌어진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 항공전이 마침내 끝나게 된다. 이틀 동안 3척의 항모와 650개에 달하는 항공기를 잃은 일본군의 피해는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으며 사실상 일본 항모부대는 소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여전히 전함 야마토를 비롯한 수상함 전력이 건재했지만 항공엄호가 없는 함대 전력으로는 더 이상 미해군에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은 일본 해군도 잘 알고 있었다. 항모 전력을 상실한 일본군은 결국 육상에서 발진하는 가미카제 특공대라는 전술로 7,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된다.